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완벽해 보이는 부부의 20년이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로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없이 둘이서 쌓아온 80억의 자산, 조용했던 결혼 생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균열이 나 있었다면 어떨까요? 배신한 남편, 거짓말한 동서,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마지막 비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남 논현동 골목 안쪽에 작은 간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수연 인테리어 디자인.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따뜻하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벽에는 지금까지 완성한 프로젝트 사진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고, 창가 한쪽에 놓인 작은 화분만이 유일하게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46. 그녀는 오늘도 오전 일찍 출근해 설계 도면 위에 붉은 펜을 긋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섬세했습니다. 선 하나도 허투루 긋지 않는 사람. 그것이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 26에 창업해 20년. 작은 1인 사무실로 시작한 회사는 이제 직원 12명을 둔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의 고급 주거 공간과 상업시설을 도맡으며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조용한 신뢰로 통했습니다. 화려하게 이름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결혼 20년 차였습니다. 남편 강태유는 같은 해 중소건설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반 만에 결혼했습니다. 거창한 로맨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기보다는 함께 있으면 편했고 서로의 방향이 비슷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초에는 당연히 아이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검사를 받았고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했습니다. 의학의 힘을 빌리면 된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험관 시술은 1번, 2번, 3번을 넘어 어느새 헤아리기도 지칠 만큼 반복되었습니다. 주사를 맞는 날의 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받아드는 날의 감각은 매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중간에는 분노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감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수연이 38이 되던 해,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다가 강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살자.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 가로등이 빗속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깊게. 그 뒤의 삶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풍요로웠습니다. 아이를 위해 쓰려던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오롯이 두 사람에게 돌아왔습니다.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교토의 좁은 골목을 걸었고 프라하의 광장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연은 도자기를 배웠고 태유는 와인을 공부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지만 불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진즉에 올랐고 수연의 회사도 꾸준히 이익을 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굴린 부동산 2채, 펀드 계좌, 예금. 어느새 자산 규모는 80억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수연 부부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둘이서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부럽다 진짜.
수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이 삶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충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시동생 부부의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강태윤의 남동생 강민석은 수연보다 10살 어렸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형 태윤과는 성격이 사뭇 달랐습니다. 그의 아내 김지영은 서울 외곽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부터 수연은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 얼굴을 보고 안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김지영이 임신 소식을 전한 것은 2해 전이었습니다. 태윤은 그 소식을 듣고 유난히 들뜬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그 표정을 보면서 별 생각 없이 웃었습니다. 삼촌이 되는 일이 그렇게 기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강도윤. 수연은 산부인과 병실에서 처음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직 빨갛고 쭈글쭈글한 얼굴로 김지영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수연의 검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슬픔인지 온기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감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작은 손이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은 큰엄마가 되어야지. 수연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생일마다 선물을 챙겼습니다. 조카가 좋아하는 색깔을 외웠습니다. 도윤이가 열이 나면 수연도 밤새 걱정했습니다. 태윤보다 오히려 수연이 더 세심하게 챙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윤의 변화는 수연의 그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조카가 귀여우니까, 핏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윤은 도윤을 볼 때마다 어딘가 절박해 보이는 눈빛을 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운. 우리 도윤이 정말 영리하지 않아? 도윤이 국제학교 입학금 우리가 낼게요.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국제학교 입학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태윤과 미리 상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윤 씨, 그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우리 재산 어차피 어디 쓸 거야? 도윤이한테 가면 좋잖아.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어차피 도윤이한테 가면 좋잖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수연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낯선 지출이 늘어갔습니다. 영어 유치원 원비, 태권도 학원, 어린이 보험료, 가끔은 설명도 붙어있지 않은 현금 인출. 수연은 가계부를 정리할 때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2사람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름을 걷고 작은 식당에서 갈치조림을 먹었습니다. 태윤이 먼저 웃었고 수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바람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윤이 핸드폰을 잠시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은 별 생각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그냥 지영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의 첫 줄이 미리 보기로 보였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는데 그 한 줄이 이 20년의 삶 위로 금을 하나 그어 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제주의 어둠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유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읽은 거겠지. 하지만 그 문장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숨을 고르고 또 고르고 20년을 쌓아 올린 신뢰로 눌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돌아온 뒤 수연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수연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라앉히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야 입을 여는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수연을 가리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갑다고. 하지만 사실은 차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서 본 그 한 줄. 수연은 그것을 몇 번이나 되짚었습니다. 혹시 맥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오해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동서라면 남편에게 연락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명절 조율, 부모님 안부, 도윤이 관련 이야기. 그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문장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그 온도를 알았습니다. 20년을 한 남자 곁에서 살아온 여자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일상은 겉으로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태유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았고 수연은 주방에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도 오갔습니다. 오늘 어땠어? 피곤하지? 주말에 뭐 할까? 그러나 수연은 밥을 씹으면서도 태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 화면을 기울이는 각도를, 짧게 웃을 때의 눈매를 몰래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1년치를 나란히 펼쳐놓고 항목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금액들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윤이 국제학교 입학금 1,500만 원, 영어 유치원 원비 월 150만 원, 12달이면 1,800만 원, 태권도, 수영, 미술, 각종 교육비. 수연 앞으로 된 법인 카드에서 빠져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태윤의 개인 카드에서 나간 금액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먼저 물어보거나 상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엄연히 함께 일군 것이었습니다. 회사도 수연이 키운 것이었고 부동산 투자도 두 사람이 같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상의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카를 향해 수연은 명세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랍 손잡이를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동서 김지영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영은 수연에게 묘하게 거리를 두는 편이었습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딱 의무적인 만큼만 다가오는 사람. 명절에 모여도 주방에서 둘이 나란히 서는 것이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지영이 어느 날부터 수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윤이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 했어요. 오늘 이런 거 처음 했어요. 수연은 기쁘게 답장했습니다. 조카 사진이 오면 하루가 환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밥을 먹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를 데리고 나온 지영은 수연 앞에서 살뜰하게 굴었습니다. 형님, 형님. 예전에는 거의 쓰지 않던 호칭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수연은 그 변화가 반가웠습니다. 이제야 서로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덕분에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지영이 자주 꺼내는 이야기는 늘 비슷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하면 도윤이 교육비가 좀 부담이 되긴 해요. 민석이 월급으로는 빠듯하고
형님네는 재산이 많으시잖아요. 어차피 물려줄 사람도 없으신 거고. 수연은 커피잔을 들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물려줄 사람도 없으신 거고. 그 말이 공기 중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지영은 아무렇지 않게 케이크를 잘라 도윤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수연은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차를 몰면서 그 문장을 다시 씹었습니다. 어차피 물려줄 사람도 없으신 거고.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베었습니다. 며칠 뒤 태윤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민석이네 이번 달 좀 빠듯하다고 해서 내가 좀 보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얼마? 500. 수연은 들고 있던 리모컨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500을 그냥 보냈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해? 태윤의 목소리는 가볍고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둘 다의 돈이잖아요. 큰 돈이고. 우리 재산 어차피 도윤이한테 갈 거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몰래 숨기는 것보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이. 왜 우리 재산이 도윤이한테 가야 해요? 태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핏줄이잖아.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수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오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핏줄. 태윤에게 도윤이는 핏줄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이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핏줄에 수연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하는 세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최근 2년간 가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인과 개인 계좌를 분리해서 그 결과물을 받아든 날 수연은 숫자를 하나씩 눌러보았습니다. 2년 사이 태윤이 민석내에 보낸 돈은 총 4천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비 외에 현금 이체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였습니다. 부부의 재산이 한쪽의 결정만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논의 없이. 어차피 갈 거라는 논리를 앞세워. 변호사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아직 전화를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은 적어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두지 않으면 자신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무렵 동서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 생일 파티를 작게 열 거라고, 형님도 꼭 오시라고. 수연은 선물을 샀습니다. 도윤이가 요즘 공룡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커다란 공룡 인형을 골랐습니다. 포장지를 고르면서 수연은 잠시 웃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는 어른들의 셈법을 알 리 없었습니다. 생일 파티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열렸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도윤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수연은 그 옆에 앉아 초를 같이 불었습니다. 태윤은 연신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영은 웃으며 옆에 서 있었고 민석은 조용히 음료를 따랐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를 돕던 수연은 잠깐 주방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윤이 도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다정하게. 수연은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태윤이 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삼촌이 조카를 사랑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은, 혹은 뭔가를 붙잡으려는 것 같은. 수연은 그릇 위로 흐르는 물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연은 말했습니다. 태윤 씨. 응. 우리 재산 관리 방식 한번 다시 얘기해요. 태윤은 잠깐 시선을 옆으로 던졌다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 요즘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예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결심 하나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흘려보내고 사귀고 혼자 삼키는 것. 그것이 수연이 20년 동안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았던 것들. 수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세무사에게 받은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메모지를 한 장 올렸습니다. 태윤 핸드폰, 지역 문자, 내용 확인.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수연은 펜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봐야 했습니다. 수연은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태윤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 위에 핸드폰이 놓였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길어야 3초였겠지만 수연에게는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서로의 핸드폰을 굳이 잠그지 않는 것이 두 사람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무관심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지영의 이름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읽었습니다. 천천히. 위로 올리고 또 올리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맥락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대화가 그냥 가족끼리 주고받는 것일 수 있다고, 말투가 좀 가깝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올라갈수록 그 시도가 무의미해졌습니다. 3달 전. 보고 싶다. 태윤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지영의 답장. 나도. 근데 조심해야지. 그 아래로 이어지는 대화들. 수연은 눈이 화면 위를 달리는 동안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부터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그것이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 한가운데를 채웠습니다. 욕조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꼿꼿하게 등을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면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수연의 머릿속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20년. 그 숫자가 의미 없이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태윤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소파 쪽을 보았습니다.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뭐 봐? 아무것도요. 수연은 일어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너무 크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팅을 2건 소화했습니다. 도면을 검토했습니다. 점심은 혼자 사무실에서 먹었습니다. 컵라면이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오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오후 시동생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은 낮에는 잘 받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부재 중이었습니다. 수연은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서, 나 오늘 잠깐 들러도 될까요? 도윤이 보고 싶어서.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물론이죠, 형님. 오세요. 지영의 아파트는 강 건너 마포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를 몰았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강물이 낮게 반짝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낮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지영이 나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형님, 어서 오세요. 도윤이 낮잠 자고 있어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도윤이의 작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한쪽에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커피가 2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수연은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수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캡처해둔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지영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영이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위로 올렸습니다. 읽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형님.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게 중요해요?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알고 싶은 게 뭔데요? 전부요. 짧은 침묵. 지영이 웃었습니다. 씁쓸하고 기묘한 웃음이었습니다. 형님은 진짜 모르셨어요? 그 말이 수연의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진짜 모르셨어요.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수연은 느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영도 일어섰습니다. 2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냐고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수연은 스스로도 이렇게 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수연의 손이 식탁 위에 커피잔을 집었습니다. 내려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지영이 먼저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2사람은 서로를 밀쳤습니다. 지영이 수연의 팔을 잡았고 수연은 지영의 손을 쳐냈습니다. 좁은 주방 쪽으로 밀려가며 선반에 부딪혔습니다. 접시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이 수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수연도 지영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2사람은 바닥에 엉겨붙다시피 하며 거실로 밀려나왔습니다. 장난감이 발에 채였습니다. 소파가 밀렸습니다.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나요. 수연은 놓지 않았습니다. 말해요.
언제부터예요? 도윤이 낳기 전부터예요? 그 말에 지영이 멈췄습니다. 수연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잡은 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접시 파편이 주방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도윤이는 사실 강태윤 씨 아들이야. 수연은 손을 놓았습니다. 지영도 손을 내렸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수연은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소파가 밀려나 있어서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는 강태윤의 아들. 그 말의 의미를 수연은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잠에서 깬 도윤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거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수연을 보았습니다. 큰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을.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목구비를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가 태윤을 닮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이유 신고로 왔습니다. 수연은 현관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수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지영도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돌아갔습니다. 지영은 도윤이를 안방에 재워두고 나왔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복도에 있었습니다. 지영이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10년이에요.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시술하는 동안이요? 지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너무 깊이 찔리면 출혈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윤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한 집 안을 가로질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폈습니다. 지난번에 적어두었던 변호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윤입니다. 이혼 소송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수연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큰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뱉을 수 있다는 것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사흘 뒤 오전 10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끝난 뒤에 무엇이 오는지 수연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윤이었습니다. 나왔어.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구두를 벗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20년 동안 들어온 소리들이었습니다. 수연은 서재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태윤이 복도 쪽에서 말했습니다. 수연아, 저녁 먹었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열면 쏟아질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상담을 받고 친자 확인 절차를 알아보고 재산 보호 방법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 문을 열겠다고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서재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태윤이 냉장고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밥을 챙겨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오늘 밤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이 더 남아있다는 예감이 수연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한 날 수연은 혼자였습니다. 태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뒤 조용히 절차를 밟았습니다. 검사 기관은 강남 외곽의 작은 의료법인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건네며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오는 길에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수연은 차에 타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의 하늘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집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태윤은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달라졌다는 것을. 밥상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취침 시간이 달라진 것, 전에 없던 잠금이 생긴 서랍. 태윤은 두어 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거짓말이 필요했습니다. 수연은 그 사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변호사와 2번 더 만났습니다. 재산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지분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된 자산이 외부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태윤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좌가 어디까지인지. 숫자를 보는 동안 수연은 감정을 분리했습니다. 슬픔은 나중에. 지금은 숫자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수연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일단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 결과는 10사흘째 되는 날 문자로 먼저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자는 검사기관이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자에는 결과 확인을 위해 방문하거나 첨부 파일을 열람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오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강태윤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오후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와야 할 것 같아요. 태윤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알겠어. 2사람은 저녁 늦게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이었습니다. 밥은 없었습니다. 수연이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태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읽는 동안 태윤의 표정이 무너지는 것을 수연은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은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종이처럼 하얗게. 이게 무슨... 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결과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2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수연이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무였습니다. 이 남자도 속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그것이 수연을 더 착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자라고 분노할 수 있을 때가 오히려 나았습니다. 가해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피해자였다는 것.
그러나 피해자라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 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알아요. 수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윤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은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서재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수연은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며 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윤의 목소리가 낮고 긴 것으로 보아 짧은 통화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태윤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오래 울었거나 오래 참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이도 몰랐대. 수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지영이한테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영뿐이었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지영을 만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태윤과 민석, 그리고 수연. 셋이 마포 아파트로 갔습니다. 도윤이는 시어머니 댁에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거실에 넷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지영은 처음에 말을 아꼈습니다. 민석이 먼저 물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말해.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아빠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힘들 때였어요.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지영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도윤이가 누구 아이인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크면서 보니까 강태윤 씨랑은 달랐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얽혀 있었어요. 민석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태윤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밉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어딘가에서는 묘하게 이 여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혼자 이것을 안고 살아온 시간의 무게.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태윤 씨와의 관계는요? 지영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수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형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형님이 태윤 씨를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분이나 재산 정리 과정에서 뭔가 기회가 생길 것 같았어요. 민석이 오빠가 받을 수 있는 몫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 눈을 떴습니다. 지영을 보았습니다. 지영아. 그 한마디에는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너진 소리였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과 태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현관을 들어서는 동안에도.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윤은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도윤이가 진짜 내 핏줄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집착했던 거야. 우리한테 아이가 없으니까 그 아이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수연은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어. 그 돈도 그 마음도. 태윤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수연은 오래 태윤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근데.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던 거. 핏줄에 그렇게 매달리고 싶었던 거. 나도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태윤이 눈을 들었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이혼 상담은 받았어요. 아직 진행한 건 아니지만 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지영 씨 말 듣고 나니까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수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생각이 여러 갈래로 흘렀습니다. 태윤에 대한 분노, 지영에 대한 분노, 그 분노 아래 가라앉아 있는 피로, 그 피로 아래 아주 조용히 남아있는 무언가.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수연은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 아니라, 그냥 슬픔. 20년이 통째로 거짓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걷던 오름도, 프라하의 광장도, 아무것도 모르고 둘이서 책을 읽던 조용한 저녁들도,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정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이 슬픔 안에 있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이었습니다. 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습니다. 태윤이 받았습니다.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낮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수연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에 쓰러졌습니다. 도윤이를 돌보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수연과 태윤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석도 왔습니다. 지영은 도윤이를 데리고 로비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형광등 아래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이야기들이 공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혈관 문제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태윤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연은 병원 복도 창밖을 보았습니다. 새벽이 가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이틀 뒤 의식이 돌아온 시어머니는 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태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태윤이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이러는구나. 수연은 병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민석도 옆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두 아들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태윤이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야. 갓난아이 때. 나는 그냥 키웠어. 한 번도 차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 번도 말을 못했어. 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쥔 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의 등을. 그 등이 아주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태윤은 한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아 들고 기다렸습니다. 태윤이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수연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태윤은 받았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민석이랑 나는 형제도 아닌 거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집착하던 핏줄이 나한테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네. 그 말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수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핏줄을 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는지.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윤 씨. 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20년 넘게 키운 건 사실이에요. 핏줄이 아니어도. 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계속했습니다. 가족이 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닌가 봐요. 어쩌면. 그 말을 하면서 수연은 자신도 처음으로 그 말을 진짜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에 그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정리된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깊은 곳은 건드린 것 같은 신호의 차가 멈췄습니다. 수연은 앞을 보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혼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의 일도 도윤이의 일도.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수연은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이어진 집안에서 진짜인 것을 하나씩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이혼이든 아니든. 그것이 이 결혼의 유지든 마무리든. 진짜인 것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것은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서 가로수가 짙은 초록으로 바뀌던 날. 수연은 변호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으니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수연은 그날 처음으로 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태윤 측은 처음에 재산 분할에 완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있었지만 민석은 조용히 법무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대표의 사생활을 묻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보고 미팅을 하고 견적을 검토했습니다. 일이 수연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사무실에 남을 때면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각자의 저녁을 보내는 사람들. 수연은 그 빛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 안에 한 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태윤이 회사 지분을 민석 명의로 이전하려 한 시도가 서류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수연은 파일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오히려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킬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숫자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법정에서 태윤은 처음에는 모르쇠였습니다. 그러나 지분 이전 시도가 공개되고 수년간의 불법 송금 내역이 나오자 태윤의 법무팀도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그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던 사람의 옆모습이었습니다.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판결이 난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수연이 이겼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수연의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수연 단독 명의로 확정되었습니다. 태윤의 불법 자산 이전 시도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들으면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계단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연은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대표님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태유는 판결 이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없었고 민석과의 관계도 끊겼습니다. 지영은 친자 소송과 위자료 소송 2건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민석은 모든 것을 지영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영은 민석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법정 안에서 서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끔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엉킨 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아이. 수연은 판결 이후 법적으로는 그 가족과 아무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윤이가 생각날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연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판결 이후 3달이 지났을 때 수연은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재산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시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부부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지원을 받은 가족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들을 오래 보았습니다. 자신이 얻지 못한 것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기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진들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이 기쁨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가면 좋겠다고. 그 마음이 진심으로 왔습니다. 기부 서류에 서명하면서 수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큰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받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은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제주도로 내려간 것은 그해 겨울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수연은 서울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동안 구석구석에서 기억이 나왔습니다. 2사람이 함께 고른 소파, 태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책장, 수연이 손수 골라건 커튼,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래 망설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앞으로의 수연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 기준으로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주의 집은 애월 근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돌담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처음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수연은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동산 담당자가 옆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보았습니다. 여기다 싶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수연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 계산하고 비교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알았습니다. 여기서 살면 된다고. 제주로 내려온 첫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고 짭짤했습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연은 돌담에 기대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수연은 오래 그 별들을 보았습니다. 46의 새벽. 20년의 결혼이 끝난 자리. 법정이 끝난 자리.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서 수연은 혼자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쓸쓸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은 달랐습니다. 수연은 그 차이를 그 새벽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그냥 사람이 혼자일 때 오는 것이었습니다. 쓸쓸함은 자기 자신과 사이가 나쁠 때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수연은 오랜만에 자기 자신과 편안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주에서의 삶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연은 서울 사무실을 축소하고 제주의 작은 분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화상회의와 출장을 병행하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2달은 어색했습니다. 서울의 속도에 익숙한 몸이 제주의 시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괜히 초조했습니다. 손이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텃밭을 일구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흙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비 오기 전에 흙냄새. 수연은 그 냄새를 맡으며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 마당이 생각났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 수연은 손에 묻은 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웃음이 나왔습니다. 꾸미지 않은 웃음. 봄이 왔을 때 수연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입원 중에 썼는지 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당 의자에 앉아 그것을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길게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과였습니다. 수연에게 제대로 며느리 노릇을 못하게 했다는 것. 태윤의 행동을 몰랐다고는 할 수 없는데 못 본 척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연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것. 수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오래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밉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제 방식으로 짊어지고 살았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가족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조금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짧게.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도윤이를 잘 봐주시기를 바란다고.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이면서 수연은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해 봄 끝 무렵 수연은 바닷가를 오래 걸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파도가 낮게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었습니다. 수연은 신발을 벗고 젖은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차가운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살아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수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의 자신을. 시술실 침대에 누워 결과를 기다리던 30살의 자신을. 제주도 차 안에서 핸드폰 화면을 본 뒤 창밖을 보던 자신을. 법정에서 끝까지 눈을 뜨고 앉아있던 자신을. 그 모든 자신이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곳도 없었습니다. 다시 하고 싶은 선택도 있었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수연이 되었습니다. 파도가 발등을 넘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제주에 온 지 6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가 언제부턴가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문구점에서 두꺼운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펜을 골랐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수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노을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하늘이 넓어서 색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주황과 분홍과 보라가 섞이며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수연은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위해 시술을 버텼고, 남편을 위해 감정을 사겼고, 가족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간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수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연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다를 보는 것, 좋아하는 도자기를 빚는 것, 오후에 마당에서 흙을 만지는 것, 밤에 일기를 쓰는 것, 아무도 대단하다 하지 않는 일들. 그런데 그 작은 일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하루가 차면 일주일이 찼습니다. 일주일이 차면 한 달이 찼습니다. 수연은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다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소식은 들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어.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괜찮아. 정말로? 응, 정말로. 친구가 웃었습니다. 너 목소리가 좀 달라졌다. 어떻게? 모르겠어. 그냥 더 너 같아. 수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더 너 같아. 그 말이 어떤 위로보다 깊이 들어왔습니다. 더 나아갔다는 것. 오래 잊고 있었던 것을 되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연은 불을 끄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돌담 위에 기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제주의 밤하늘은 언제 봐도 낯설고 넓었습니다. 수연은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에 무엇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이제 수연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자신이 서 있을 자리를 알고 있다는 것. 그 자리에서 버티는 법을 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돌담 너머 바다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고요했습니다. 오래 상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일도 뜰 해처럼 변하지 않고. 여기까지가 이수연의 이야기였습니다. 20년을 버텼고 모든 것을 잃었고 그래도 다시 일어선 여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 한켠이 먹먹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편에도 오늘처럼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